당신은 대구에 살고 있나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분지 대구. 이곳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함께 도우며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땅을 빼앗길 위기에도 사람들은 각자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 모두의 땅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그곳에 선을 긋고 각자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구분하며 마음은 갈라지고 좁아졌죠. 이제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갔던 마음을 되찾으려 해요. 진짜 공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공유대구는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갈 거예요. 대구 시민 모두가 나눔의 문화로 이웃된다면 대구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모두를 향한 움직임, 공유대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공유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유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소유가 아닌 나눔과 공유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컨텐츠, 재능, 공간, 물품,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가능 지원의 공유로 공동체적 가치 실현과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협력적 공유 접목을 통한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소유 계엄에서 벗어나 독점과 경쟁이 아닌 협동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공유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원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타인과 재화 공간 등을 공유하는 공유 문화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직원 공유를 통한 실업률 제고와 개인용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역발상의 공유 경제 문화가 새롭게 싹트는 등 공유 문화의 새로운 희망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유가 아닌 내일의 공유, 코로나19로 이후 새로운 공유 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구시 공유 정책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구 새로운 공유 정책 방향 모색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문화 도시 대구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공유정책 포럼은 웨비나 형식으로 열리게 돼서 제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공유경제가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 도시 문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킬러 콘텐츠로 이해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이 장밋빛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그것들을 확산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또 늘어났고,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그 순수한 또는 좀 단순했던 형태를 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과 연계시킴으로써 이런저런 문제도 또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매개가 되는 한편으로는 이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라스트 원마일을 책임지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나 또는 그들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노출이라고 하는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제기되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이 기회와 또는 이 문제, 위기,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환원역에야 이제 날개를 핀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거죠. 또 마침 오늘 이 웨비나가 저녁 7시부터 시작돼서 9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혼역에들 이제 철학적인 또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의 참여자들 또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고용 이 근로자들 그리고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의회의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들이 새로운 새벽을 맞을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모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좋은 토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대구 시민센터의 우장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대구시 공유정책 포럼을 진행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포럼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한 61분 정도가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사무국에서 직접 볼륨을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이나 나중에 토론 때도 발언 기회 있을 때는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이제 발제 이후에 뒤에 2부에서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 때는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토론 배정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현재 줌 창의 이름이랑 또 신청해 주신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의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줌 참여하시는 그 이름을 사전 신청을 하셨던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원했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사전 신청을 미처 못하시고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참가자 중에 이제 채팅을 하시면 주제 토론 문의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에게 원하시는 토론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부 토론 때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 행사 과정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강의자 발표나 PPT 위주로 녹화가 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얼굴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디오 중지 상태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제는 현재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커먼즈,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배달의 민족 사례를 통해서 진짜 공유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홍기빈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모습도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을 시작해도 되겠지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30분 정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이고 있는 거에서 여러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좀 혼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이 말이 또 충분히 또 활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이것의 그 좋은 점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 공유경제라는 말이 원래 그 영어의 쉐어링 이코노미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다라는 것부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그 쉐어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말로 보통 공유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공유라는 말은 소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진다, 이런 소유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어의 쉐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그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적에 너는 탕수육을 시키고 나는 그 팔보채를 시킨다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보통 그걸 쉐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용한다 이런 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에서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할 적에 공향 경제라고 번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향자는 그 향유한다 할 때 향자죠. 공향 경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향유한다 하고 소유한다고 막 이게 뒤섞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경우에 지금 이 혼란이 나타난 걸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용어를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화면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머릿속에 칠판을 만들고서.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말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랑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에다가 커먼즈, 이것도 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커먼즈, 굳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먼즈라고 쓰시고요. 아래로 가는 화살표에다가는 공유 경제 또는 쉐어링 이코노미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데 말이 세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고, 위로 가는 화살표에는 커먼즈라는 게 있고, 아래로 가는 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다 그 외국말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플랫폼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사전에 찾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발판, 이란 뜻도 있고, 뭐 정당의 강령 이런 뜻도 있는데 다 뭐 별거 아니고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그냥 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플랫폼의 가장 쉬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거 나갔다 들어와, 선생님. 예. 여보세요? 예. 제 말씀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괜찮습니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이든 대구든 어디든 어떤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거면은요, 그 동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한 1960년대쯤에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려면은 그 마을에 어떤 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동네 동구밖에 갑니다. 그 동구밖이란 말도 뭐 옛날 말인데 거기 복덕방이라고 있죠. 그럼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장기를 두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이래저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가족은 몇이나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다가 그럼 따라봐 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집들이 있고 어떤 그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사 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래도 하고 흥정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이사를 성사시키고서 이제 돈을 얼마를 받으시죠. 그럼 그때 그 동구 밖에 있는 장기판 있죠.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로 이사를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을 안에서 자기 집이나 방을 내놓은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혀 신비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경제의 가장 뜨거운 그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뭐 얘기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물자와 자원과 등등이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폭이 무한대로 넓어졌어요. 이른바 뭐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부수적인 역할, 그 전체 경제에서 부수적인 역할만 하던 플랫폼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다가 사람이든 자원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올려놔야만 상품으로 팔든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자, 이제 플랫폼이란 말씀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제 옛날 복덕방송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을 갖다가 조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에 모이는 여러 가지 정보와 사람과 물자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래로 가는 그 화살표 있죠? 플랫폼 비즈니스, 쉐어링, 그 공유 경제다, 뭐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내어놓을 적에 사람이든 정보든 물자든 무엇이든 간에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플랫폼입니다만 플랫폼에 모인 모든 유형, 무형의 물자들이 결합될 적에 화폐를 매개로 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플랫폼을 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모인 정보와 물자와 사람과 등등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다 돈의 흐름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다 상품이니까.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쥔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아주 쉬운 예는 이를테면 우버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라이더들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대두되게 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있는데 이걸 조직하는 사회적인 방법, 이건 기술적인 건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 플랫폼이 대두되게 된 건 맞죠.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한 배경에 기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플랫폼을 조직하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때 사회적인 방법에서 제일 우리한테 익숙하고 흔히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걸 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죠. 자, 여기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라고 하는 말의 성격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무슨 소유니 뭐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좌판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상품으로 조직하는 데서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말이 생겨난 건데 이걸 우리가 공유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유구나. 그래서 어떤 소유가 없구나라고 해서 소유가 뭐 전체의 것인가 보다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여기 왔는데 막상 공유 경제가 조직되는 걸 보면은 플랫폼에 모여 있는 여러 가지가 가격표가 붙어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영리 사업의 다른 형태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은 플랫폼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정보와 물자가 만나는 방법은 서로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폐를 매개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서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사람과 정보와 물자와 자원이 사람과 정보와 자원과 물자로서 그야말로 가격표 붙이지 말고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어깨가 좀 아픈데
이 이름표를 좀 어디다 붙일 때가 제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름표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붙이고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튼 띄어도 되겠죠. 이제 좀 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격표라든가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도요, 사람이라든가 물자와 자원이 서로 그냥 얼굴을 보고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음을 합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로 가는 화살표 있죠? 커먼스라고 제가 그 외국말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너는 얼마냐 나는 얼마다 그래서 얼마 돈을 주고받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정보와 정보와 물자와 물자가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조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격표를 붙여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에 모인 그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두 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위로 가는 화살표, 그게 이제 그 커먼스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쉬울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가령 우리가 그 여행을 다닐 적에요. 플랫폼, 아까 그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갖다가 요 예로 하면 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그 소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는, 낮에는 뭐 그 저 소파에서 뭐 텔레비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만, 밤에 잘 때는 각자 다 그 방에 가서 자거나 뭐 그렇습니다. 소파는 비죠.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최소한 그 밤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물자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니까 디지털 혁명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소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들여서 재우면은 요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30,000원이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이 돼요. 누구한테나 하여튼 소용이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 저 알지도 못하는 그 외간 사람을 갖다가 그 집에 들여가지고 밤에 자기 소파에 재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다 그러면 뭐 여인숙을 가든 호텔을 가든 그랬는데, 이제 초연결 사회가 왔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어떤 집에 소파가 남아돈다라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소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좀 그 오고 가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으면은요, 그 전까지는 전혀 밤 사이에는 쓸모가 없는 사물에 불과했던 소파가 플랫폼 덕분에 쓸모 있는 물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한테. 자, 그럼 여행객하고 저하고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래, 너희 집에 그 소파가 있구나. 그거 좀 자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주인인데, 그래, 너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와서 하룻밤 재워주고 싶구나. 뭐 뜻이 맞았다 합시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갖다가요,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 그럼 소파는 얼마냐? 하룻밤 그 소파에서 자려면은 30,000원 내면 되겠냐? 그러면 30,000원은 좀 그렇다. 뭐 50,000원은 좀 내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자기 전에 그 설거지를 좀 한다든가 아침에 그 청소를 좀 하고 가면 뭐 25,000원까지 내가 깎아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저 청소하는 게 25,000원, 그 5,000원 말이 되냐? 뭐 이래서 이게 흥정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죠. 자, 이 모델로 간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뭐 아이쿱이라든가 뭐 한살림이라든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가령 저는 서울에 삽니다만은 여수에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 그때 그 여수에 있는 우리 뭐 아이쿱이나 한살림 그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 혹시 나를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협동조합 몇십만 명씩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에서도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소파 나누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은 서울에서 온 내가 그 사람하고 굳이 가격을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저 자겠다. 그러면 알았어. 자라. 할 수 있고 대신 여수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그럼 내가 한번 재워주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적인 형태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좀 썰렁하다 그러면 최소한 그 청소값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서 그냥 잔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너무 저 미안하니까 청소값 등등 해서 그냥 10,000원으로 통일하자. 뭐 이렇게 약간 절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두 번째 방향은 이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요. 화폐와 가격을 매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의문이 좀 풀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우리말에 공유경제라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보통 떠올리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실은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이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아마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사업가들이 이렇게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저 영리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공유경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게 이렇게 그 놀고 있는 소파를 갖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같이 한번 사용해 보자. 이게 꼭 뭐 내 거기만 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어링 이코노미를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오해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는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은 그전까지는 전혀 가치를 찾기 힘들었던 소파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과 정보와 자원이 갑자기 굉장히 큰 그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게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2010년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됐는데 이거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를 가격표를 이게 어디 갔어? 이렇게 가격표를 가지고 이렇게 김기민 여기 액수를 써야 되겠다. 5만 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 쉐어링 이코노미 방법으로 하는 거고. 자, 가만있어 봐. 이거를 갖다가 이게 얼마라고 써야 되나요? 홍기빈 때려치고 가령 여기 돈을 쓴다 그러면은 5만 원 씁시다. 5만 원 너무 싼가? 이게 5만 원 이러면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이걸 띄고 이게 접니다. 이게 저 이렇게 이제 배 나온 아저씨 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커먼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유경제다라고 하면은 자꾸 이게 쉐어링 이코노미, 이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의미로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접을 때가 됐는데, 접기 전에 그 배달의 민족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 배달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 배달도 옛날에는 그냥 주문 음식이 그냥 저 중국집 그 짜장면 배달밖에 없었습니다만 짜장면은 피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난 한 4, 5년 동안 이 별의별 게 다 그냥 그 왜 주문 음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에서 이 주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조직을 할 적에 이 플랫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두 끝은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 업체가 있고 이쪽 반대 끝은 음식을 먹는 이 소비자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중간에 라이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 플랫폼을 갖다가 조직을 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이게 초연결 사회의 저건데. 배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뭐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이거는 영리 사업체죠. 이제 이게 배달의 민족 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공유 경제는 아닙니다. 그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공유 경제라고 말했을 적에 쓰는 그런 의미의 저건 아니죠. 아니 제가 뭐 배달의 민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공유경제는 아니죠. 그런데 올해 4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월 초라고 하는 시점 다 기억나시죠? 특히 대구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저는 서울에 삽니다만은 그때 아침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대구에 있는 분들 어떻게 사시나, 그리고 저도 걱정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그때 대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정말 점잖고 훌륭하게 너무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말 정말 국위선양하신 건 다 저 대구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대구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때 한참 힘들 때인데, 힘든 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요식업 하는 그 조그만 그 왜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한참 장사가 안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힘든 때니까는 이제 주로 다 시켜 먹잖아요.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 배달의 민족에서 그걸 갖다가 이 수수료 받는 방식을 갑자기 건수당으로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놀란 사람들은 가게 주인들뿐이 아니고요. 그냥 저 같은 일반 그냥 시켜 먹는 사람도요. 야, 이거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행인지 뭐 며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업체에서 그걸 철회해가지고 다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만들었습니다. 전화해서 주문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라이더 오토바이 몰고 주문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이렇게 음식 만든 다음에 수수 내가면서 이 플랫폼 사용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모여가지고 어렵게 짜장면이 그 밀가루 상태에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가 이렇게 라이더 분들 거치고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밀가루가 짜장면으로 바뀌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인데, 이걸 중간에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걸 쥐고서 여기서 갑자기 돈을 올려버린 거예요. 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렸다기보다도 이제 수수료 제도를 바꿔버리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달의 민족 말고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플랫폼은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기 힘듭니다만은 여기 또 독점의 원칙이 있어서요.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다른 조그만 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크게 만들어진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거의 시장이 점유가 되다시피 하니까 대부분의 경제 행위자들은 여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이제 요금을 이렇게 내면서 먹고 팔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근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저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쉐어링 이코노미라든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조직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비즈니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영리 행위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이렇게 아까 어디 갔어? 요 가격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마 보실 거예요. 이게 얼굴을 바로 보고 사람과 사람이 물건과 물건이 정보와 정보가 바로 만나서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조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커먼스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한 2분만 이 커먼스가 왜 미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플랫폼 비즈니스 좋고 영리사업도 좋습니다만은 상품은 마음을 통하지는 않아요. 상품은 가격표일 뿐입니다. 아까 어디 갔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상품하고 상품이 만났을 때 시너지, 이른바 시너지 어떤 이런 상승 효과가 나지는 않는데요. 플랫폼이 정말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때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자원과 자원이 물자와 물자가 마음을 합쳐서 정말로 기쁘게 자기 정보를 내놓고 기쁘게 자기 힘을 내놓고 기쁘게 자기 거를 다 내놓을 적에 이때 상상도 못하는 시너지가 벌어집니다. 이 시너지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낼 수 있으려면은 사람과 정보와 자원과 물자가 기쁘게 자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커먼스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미래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커먼스가 좀 더 미래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두서없지만은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죄송한데 저는 네. 이거 뭐 이게 끝난 거죠? 이게 뭐 소리 안 들리죠? 아, 네. 저희가 볼륨 컨트롤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홍기빈 소장님께서 교구까지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유 경제라는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궁금한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후에 저희가 2부 순서에서 저희가 주제 토론 A와 B가 나누어집니다. 주제 토론 A에 홍기빈 소장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그때 저희가 질문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전달을 드려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앞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바뀌면 또 새로운 어떤 공유의 변화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 도시사회센터의 이승원 박사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혹은 도래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홍기빈 선생님께서 이 몸개그를 쓰는 반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대구와는 뭐 이전에 제가 작년에 대구에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고 그 전에 그 우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좋은 만남의 기회를 만드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고 무엇보다도 대구에서 이런 공유와 관련된 그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다는 그 소식에 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받았죠. 왜냐면은 서울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자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대구보다 훨씬 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뭐 자원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접근 같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해오셨고 또 오늘 같은 포럼을 만들어 주셔서 또 그 포럼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 도시사회센터의 이승원이라고 하고요. 뭐 최근에 도시커먼즈나 공유 관련된 뭐 연구와 작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운동이라든가 혹은 뭐 지식공유 운동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PPT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 공유하면 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저는 몸개그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에게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코로나19를 통해 새로운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도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코비드19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에 대해서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는 이런 병리학적 위기, 그러니까 이 코비드라는 이 병리학적인 현상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위기, 불안감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찾아내지 못한다. 혹은 계속해서 A라는 방안, B라는 방안, C라는 방안, 갖고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거에 흡혈귀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보통 이제 십자가나 뭐 마늘 이런 거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 흡혈귀들이 이렇게 물러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항상 이제 위기는 이제 십자가나 마늘이 통하지 않는 흡혈귀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위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최근에 올 초에 유행했었던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킹덤 2가 나왔었는데요, 드라마. 거기에 좀비들도 결국에 반전은 무엇이냐면은 낮에도 이것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급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주어진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뭐 철학, 어떤 관계망 이런 것들이 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DNA를 갖고 있고 어떤 백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정책들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 지금 뭔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에 직면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익숙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어떤 것도 권위적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 이전에 어떤 특정한 권위에 의해서 눌려 있었던 여러 자유로운 활동, 도전들, 실험들이 이제는 좀 과감하게 실험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비드19 이전의 정치 질서와 약탈적이고 투기적인 시장 경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고 어떤 특권적인 재산권을 공공성과 조화를 시킬 것인가. 아까 홍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플랫폼이 특정한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 권력체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들이 아니라 공적 가치에 기반해서 플랫폼 자체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도시의 가치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 역자를 최소화하면서 얼마만큼 나눌 것인가의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 대결 구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과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혹은 결국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버티게 해주는 것은 좀 상징적인 거지만은 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뭐 공공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재난긴급지원 자금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하루에 이제 2차례씩 그 발표를 하실 때마다 저도 목소리를 정경 본부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차분해지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이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불안을 궁극적으로 잠재우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우리 지금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신 의료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오늘부터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마스크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 재난 긴급 지원 자금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상황보다도 지금 뭐 정부나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 답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미뤄지거나 또 혹은 뭐 어떤 뭐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자원,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들, 꼭 이 코비드19와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원에 우리 스스로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화면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뭐 헐리우드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복싱 챔피언이 되고 굉장히 큰 부를 얻었다가 공황이 닥치면서 다시 이제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 가난해지게 되는데 이 부인이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리지만 감기에 걸리고 이제 으슬으슬 뭐 추우니까는 뭐 장작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나서 병원에 약국에 찾아갔지만 약국에 찾아갔는데 이제 약국 안에는 뭐 해열제라든가 이런 약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공황이었고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약국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죽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아주 간단한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를 참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배에 탑승했던 분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구조해낼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딱 강압적으로 제약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어떤 그 생명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홍기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은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런 접근에 대한 모든 규칙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올리겠다. 여기서 당신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그들이 통제를 해버리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혹은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그 자원들을 독점해내면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사용자들, 그 식당 사람들, 라이더들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다 내재해버리는 상황들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공유시대가 도래하는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 혹은 이 대구 시민들이 혹은 이 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 대구 시민들이 혹은 우리가 우리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자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이 정부나 국회나 다른 쪽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뭐 정부 공모 사업에 의존을 한다든가 혹은 뭐 위탁 사업에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계약이 끝나거나 갈아타게 되면은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아니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자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자원은 무엇인가? 그게 커먼즈일 수 있는 거죠. 커먼즈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공동자원을 이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동자원을 이 커먼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어떤 권한과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누구는 그 결정권에서 배제가 된다면은 사실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이 공동자원을 향유하는 아까 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향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누린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린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라는 동시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 마음껏 누려라라는 표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자원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여기서도 우리들 사회에서도 누구는 누구의 허락,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권들을 함께 보장해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상황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여기를 읽어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불평등과 차별, 그 여러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고 또 스스로 존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은 진짜 우리의 자원인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2년, 3년 관리하고 있는 공간은 진짜 우리의 자원인가? 정부로부터 혹은 다른 후원자들로부터 받아갖고 하는 어떤 그런 기금, 후원금 이런 것들은 과연 정말 우리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자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좀 애매한 이런 자원들을 우리의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 이 개막식 할 때 센터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 수 있는 황혼의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과연 우리의 자원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철학적인 질문도 좀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특히 저는 제가 여기다가 우리 마을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라는 질문을 할 때는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 사회라는 질문 속에서 저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찾을 때 항상 동시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라는 정체성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포스트 코비드 19 혹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인투 더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회로 지금 오히려 코로나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언제 어떻게 도래할까? 이것이 오늘의 제가 맡았던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든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AI가 어떻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AI가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은 우리는 박수를 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서로가 하루야 미안해 하면서 서로가 일하는 것에 힘들어 했는데 그러면 로봇이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불안해하지? 거기에는 크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로봇이 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AI가 도래하고 로봇이 오고 또 코비드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설계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소위 대가라는 사람, 소위 큰 비즈니스의 CEO라는 사람들이 던지고 만들어낸 이 미래 담론에 갇혀서 마치 그것이 다 정해지고 그것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사실 역설적으로 그러한 미래 담론을 제시하는 뭐 미래학자라든가 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미래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미래를 정말 장사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가 공포를 조장하고 누군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이미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미래는 도래하지 않는다.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방관할 때 다른 사람의 미래가 내 미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거고 저는 침묵도 일종의 메이킹이라고 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도 저는 우리가 지금 특정한 미래, 우리가 불안해하는 미래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은 인간들은 대량 실업자가 생기고 등등등등 하는 그 불안함은 여기는 우리는 타자가 만든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바로 공유라는 관점 속에서 혹은 향유라는 관점 속에서 혹은 커먼즈라는 관점 속에서 그 로봇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고 그 로봇이 만들어낸 로봇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어떤 생산물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린다라면은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낸다라면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잘 안 되면은 협의해 나가면서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면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함께 던져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타자가 던진 미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불안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데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새로운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백신은 아니지만 이제 치료약이 뭐 치료약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지면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요거 다시 예. 요거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좀 쓰기는 했지만 다시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면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답답해 하니까는 코로나 이전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올 초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했던 것이 흑수저랑 헬조선이었어요. 이 사회가 너무너무 나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공정하다라는 표현들을 막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을 막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의 상황들, 락다운의 상황들에 처하시다 보니까는 옛날이 좋았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언제 돌아갈까? 이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소중했던 경험들과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관계들이 조각이 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혹은 공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코로나 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 치료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취업 공부에 대해서 젊은 불태우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랑 가장 무관한 게 부동산이랑 은행 대출 금리예요. 부동산 가격과 대출 금리는 코로나19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 버렸어요. 자, 여전히 어차피 코로나19 이후에 이 백신과 치료약이 만들어진다 해도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병원비는 비싸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차별받고 난민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명절에는 여전히 시댁 제사 준비와 음식 장만에 고생을 해야 되고 매 맞는 여성이나 아동들은 줄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 사회를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백신과 치료약만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면만 되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부조리한 상황들, 사회적 약자의 현실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극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고민들을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질병 혹은 팬데믹이 오더라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평등이 맞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병리학적인 백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19에도 전혀 꿈쩍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강고해진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이 혐오의 배제에 맞서야 된다. 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혹은 인투 더 코로나19 사회로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과 차별, 이 화두를 우리가 잡고 가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뭐 간단하게 써 칼럼에도 나온 것들이지만은 사실 이제 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혹은 혐오에 맞서야 되느냐? 여전히 의료 시스템은 민영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산복합체라든가 이 IMF는 전혀 이 방역 관련돼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업체가 마스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방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여를 못했어요. 살상에 대해서는 그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이 기업들,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이러한 방역 체계에 있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방역, 대구도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셨었는데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이 코로나19라는 병리학적 위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인종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이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적 불평등, 이 배절,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사실은 컸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것을 뭐 막 만들어야 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나쁜 연결은 끊고 좋은 연결을 만들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뭐 여기 많이 보셨겠지만은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 이러이러한 경험, 각각의 경험들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 방향성을 찾게 되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지식을 갖고 저 지식이랑 연결을 하고 뭐 지도라는 뭐 하나의 지도, 관광 가이드라는 지식을 가지고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답사를 가면은 그게 역사 답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새로 그거 어떤 지시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랑 이 조직이랑 혹은 이 일이랑 만나면은 되게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되는 거고 그거를 지혜롭게 연기를 시켜주는 게 바로 지혜죠. 현명하게 연결시켜주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면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조직은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을 통해서 이 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꽉 채우고 있는 완전체는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그 때문에 우리 인간계는 결국에는 수많은 것들을 연결하고 그 연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 연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식 또 어떤 인사이트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거를 통해서 이 집이라는 혹은 재테크라는 혹은 뭐 고급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뭐 나쁜 연결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 뭐 집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 개인의 욕망의 덩어리에 의해서 연결된 연결이든 혹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 따뜻하고 환대하는 그런 관계이든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불안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 저는 언택트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콩글리시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컨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신체가 닿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전화 연결을 하든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든 이런 게 컨택이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컨택할게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언컨택 혹은 언택이라는 말은 당신이랑 관계 끊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비대면일 뿐이지 페이스 투 페이스를 안 한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언택하면은 이게 마치 이제 관계를 끊는 사회, 이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연결은 끊어져서 무너져서 이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언택트라는 표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비대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좀 상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왼쪽은 모든 간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늘 정해진 A와 B, C, D로 가야 된다는 누군가에게 정해진 가이드라인 혹은 뭐 정부가 정해준 방침 혹은 뭐 공모에서 정해진 뭐 행정 시스템 그 우리들끼리도 항상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이 새로운 창작들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거의 정리를 하면은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유의 가치, 향유의 가치들을 연결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연결이랑 이런 거. 여성과 참견권을 연결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병원과 휠체어 같은 것들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쪽방촌과 아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서울에 여러 쪽방촌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쪽방촌들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이 깨끗한 물이라고 자랑하는 아리수가 들어오지만 이 쪽방촌 사람들이 아리수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아리수를 먹기 힘든 이유는 이 쪽방촌에 있는 배수관이 녹슬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연결이든 간에 그 연결을 해주는 그 망도 얼마큼 공정하고 민주적인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우리가 공유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재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서 불평등과 차별을 이제 해결해 나가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연결망 속에서 누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질문을 던지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 코로나19 사회가 공유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 정말로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하지만은 이 공유 사회, 이 공유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와 환대, 우정, 이런 비전문가적인 제작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드러났다라는, 이것들이 굉장히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사회적 자본의 힘이라는 것들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유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유의 시대로 나갈 수가 있다. 적어도 이러한 환대와 연대 같은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 박사님이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도 많으셨을 텐데, 이승원 박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후에 이어질 주제 토론 B에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홍기빈 소장님께서는 뒤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메일로 따로 답변을 받고 공유되고 홈페이지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을 바로 가지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안내사항을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명이 아니거나 저희 여기 보시면 줌에 실명이 아니거나 사전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채팅방을 배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주제 토론 A와 B 중에 원하시는 주제 토론을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명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바로 공유되고 사례 영상이죠. 쉬는 시간 갖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청년들이 뭐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월급 받아 보니까 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현실이. 그래서 딱 그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생활비 하고 하면 모을 돈이 없더라고요. 학자금 대출로 갚고 이러니까. 이 비디오를 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회귀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집에 얹혀서 살고 뭐 약간 좀 무능해 보이기나 뭐 마음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독립되어지지 못하고 독립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청년들은 부모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독립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이 독립을 한다면 부모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고 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단기간이지만 공간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함께 해보자. 같이 살아가보자. 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하는 실험들을 먼저 해보자. 빨리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반경 자체가 이제 부모님을 벗어나서 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정말로 저 스스로 뭔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 순간에 잘라서 먹으냐? 그런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만 할게요. 해볼까? 이게 다 조금씩 먹지. 큰 도마 하나 사달라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저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지금 이렇게 작은 거에 쓰고 있는데 오늘 그 스파게티 하고 그리고 닭볶음탕 그 보여주기용으로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해보는데
옛날처럼 다 같이 요리해 먹는 것도 좋지만 뭐 다 같이 시켜 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맛있네.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고. 청소를 해도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다 같이 한다는 점, 뭘 뭐 구매하거나 하는 것도 다 같이 해야 하잖아요.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대량 구매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늘 많아요. 근데 그 덕분에 되게 뭔가 다양하게 구매하고 막 바꾸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되게 사소한 것들에서 계속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던가 이런 부분 하나씩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살든 혼자 있든 독립된 격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의견, 내 생각 같은 걸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뭔가 되게 거창하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같이 살면서 가끔 누워서 이야기하거나 진짜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은 가끔 진짜 얘기할 때 있거든요. 혼자서 되게 이기적이게 그냥 남들 거 차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같이 삶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관없잖아. 집들이인데 집들이가 아니라 약간 파티 같은 느낌, 잔치 같은 느낌.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 형이나 동생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실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감들이 어쩌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네, 작년에 이제 공유대구의 대표적인 어떤 공유 사례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했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부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공지를 드린 것처럼 주제 토론 A와 B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A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공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주제 토론 B는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역시 세 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하실 예정이고, 특별히 이승호 박사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저희가 9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메인 세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토론방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락을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